네,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만나 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는 15일에 재개될 검사 징계위원회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만납니다. 지난달에 독대한 이후에 이번에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이렇게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주요 핵심이겠습니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이 공수처 출범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리고 오랜 수건이다. 감회가 새롭다. 그래서 새 벽두에는 꼭 출범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후속 출범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충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해법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1,000명이 육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문제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차 개각이 상당 부분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차 개각 문제도 주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장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당 대표지만은 지금 대선 주자 1위에서 지금 1위가 지금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이 이제 바야흐로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어서 법률을 개정해서 이것이 출범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당대표로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내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성이 상당히 짙다. 왜냐하면 지금 차기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한다는 그런 국정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한테는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흔들리고 있는 대선 주자의 어떤 위상 제고 그리고 집권 정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앞으로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차기 지도자로서 그리고 대통령과 1대1로 독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위상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공수처장 문제 그리고 지금 극한적 대결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해결할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의견 교환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서울, 부산 보궐선거 네. 이거에 대해서 연동된 2차 개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고 물론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협의 내용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과 그 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후속 조치들 논의를 어떤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다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지금 만들어져 있는 추천위원을 가지고 후보만 다시 할 것인가, 후보도 그대로 그냥 다시 투표를 할 것인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수준까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역시 이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인데요. 동시에 현행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효력을 그대로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부칙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대로 활동을 하는데 예. 여기에서 지금 2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두 분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전현정 변호사 이 두 분이 5명의 동의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라진 공수처법 개정안 이제 통과가 됐죠. 법이죠. 예. 이 법에 따르면은 3분의 2. 그러니까 5명의 동의가 있으면은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시 한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면은 김진욱 그리고 전현정 이 두 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절차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합니다. 예. 그럼 대통령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임명을 받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을 선정을 해서 제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예. 그 구체적인 인사 문제까지 가게 되면은 대통령이 공수처의 어떤 독립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원활한 출범의 큰 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공수처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응천 의원 관련된 이야기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게 당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당론을 어겨서 그 징계를 했던 금태섭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계속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좀 변화된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 자체가 이번에 개정안을 내고 야당이 극렬하게 지금 뭐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면서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지금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이렇게 걷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이렇게 투표를 하고 기권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징계를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고 오히려 반대를 하거나 그리고 과거처럼 당대표가 지시를 하면 그것을 당에서 거수기 역할을 해서 무조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이 정당의 민주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당 민주화의 앞장선 정당이 바로 민주당인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뭐 기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또 상황이 지금과는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됐을 때 당의 어떤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에서 지금 상당히 큰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는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조응천 의원처럼 이렇게 기권표도 날릴 수 있는 그런 민주화된 그런 분위기 어떤 정당의 어떤 그런 당내 분위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여론적 그리고 당원들의 그런 어떤 극렬한 요구에 따라서 징계를 하거나 금태섭 의원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거에선 동의를 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제 첨언을 하면요. 두 가지 점에서 좀 달라요.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게 당론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사프라이스 협의체를 통해서 패스트트랙 통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론이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권을 했어요. 그러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표결에 불참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187대 99 압도적인 찬성으로 표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 징계 문제를 꺼낼 경우에 상당 부분 당의 이미지가 일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의 지도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핵심 지지층에서는 굉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응천 현 의원이 비난을 감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내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기권과 표결 불참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 기권을 하면 대적수가 이제 같이 이제 더해지기 때문에 기권은 조금은 더 당 차원에서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 인선만큼이나 첫 수사 대상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해석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아니다 1호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공수처가 이제 발동이 되면 이제 뭐 공수처장 임명이 되고 그럼 이제 수사를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1호 수사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정치적인 맥락도보다도 공수처의 어떤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 누가 제1의 수사 대상이 되냐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혹시 정말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죠. 여기에서 12억 원의 차익을 남긴 김건희 씨
이렇게 이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1호 수사가 공수처에서 이것을 지정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또 다시 되물림돼서 이런 것들이 제2의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로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물론 그것과 정치적인 효과와 공수처의 입법 취지에 맞는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이라는 저는 별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휘말릴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1호 수사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 공수처에 지금 가장 바라는 국민적인 여망 그리고 또 야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당장 이 1호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검찰 개혁 또 그리고 검찰 권력,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 또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검사 비위 검사에 대한 수사가 1호 대상이 될 것으로는 보이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금 라임의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관련해서 접대와 관련해서 96만 2천 원,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이니까 기소를 안 한 검사가 2명이 있거든요. 한 명은 지금 뭐 11시 넘어서까지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가 크거든요. 과연 96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공수처에서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갑근 변호사. 그러니까 이분이 전에 반부패 수사부장까지 했거든요. 특별수사통 엘리트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2억을 수뢰한 혐의로 라임 측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부패 수사부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보를 받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관련은 좀 있겠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물려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판사 사찰 리스트 의혹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1호 대상으로는 삼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오늘 그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그 회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고 그중에 2차 개각에 대한 논의도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공수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법도 이제 다 통과됐고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의 큰 틀에서야 완성을 시켰다라고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다음 그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문제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재한데 만약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인사 조치한다? 그럼 이제 경질성 인사로 해석이 되면은 그러면은 법무부의 이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정리되지 않으면은 추미애 법무장관도 검찰 개혁의 완수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갈 것이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징계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만약에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결론이 빠른 시일 내에 내려지고 만약에 이 징계위원회 결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징계를 받아서 거취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추미애 법무장관의 거취 문제도 말씀하신 대로 2차 개각 때 포함될 수가 있다. 다만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경질성 인사가 아니고 본인이 앞으로 뭐 대권 도전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장 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완수한 그런 의미의 명예퇴진의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거취가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 교수님 어떻게 글쎄,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이제 개정안이 통해서 출범을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 거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이것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고 가처분 상으로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될 가능성이 있고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임보다는 정지까지밖에 저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의 지금 역할은 어느 정도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당이라든가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공수처법이 이제는 발동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체를 했고 그리고 남은 것이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지금 떨어진 두 원인이 부동산과 윤석열 총장 건인데 이런 것들이 보궐선거 전에 해결이 되려면 지금밖에 타이밍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고 출범이 되면 바로 추미애 장관도 여기서 거취 정리를 해주고 추미애 장관이 대선을 나가든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든 그런 정치적인 그런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낙연 대표와 청와대에서 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추미애 장관의 거취 그리고 2차 개각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오늘 뭐 두 분이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잠시 중단됐다가 이제 그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서 오후 8시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긴 시간, 그러니까 국회 필리버스터의 새로운 역사를 새긴 게 윤희숙 의원입니다. 14시간 12시간 47분인가요? 그 정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는 상황인데. 네, 12시간 47분.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내에서는 좀 극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극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이제 상반된 모습인데 정치적인 역량을 상당히 보여준 것 같아요. 윤희숙 의원 하면 이제 5분 발언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예.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뭐 12시간 47분 해가지고 막걸리 대처다, 철의 연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은 추켜 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상당 부분 이제 진영적인 색깔이 강해요.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도 임대차 3법이 실패했다. 라면서 다른 반대 진영에서는 그럼 이제 본인은 강남 대변인이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국정원법 그리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것과 관련해서도 닥쳐 3법이냐 라면서 이제 상당히 비난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대 진영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영별로 평가가 제가 볼 때는 상반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러면서 열린 태도를 보여줬어요. 예.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폐쇄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에 거대 여당의 독주 이미지가 강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번 해봐라 할 때까지라는 생각. 그리고 또 본인들은 또 창성 발언 통해서 충분히 입장을 개진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지면은 예.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시도하겠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협상이 순조롭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시겠지만 제적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 이상이 요구하면은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24시간 지나면. 그래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강제 종료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임시국회가 내년 1월 8일까지라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한다면 시간이 내년 1월까지도 또 이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게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토론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거기에서 포함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그냥 무작정 시간 끌기라고 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피로감만 쌓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2010년 테러방지법 당시에 그때 필리버스터 예. 그때 이종걸 의원이 뭐 최장 신기록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그때는 바뀌었죠. 처음이기 예.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저 뉴스 채널에서는 생방송을 계속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건 토론이 아니고 와서 자료를 읽는구나. 그리고 무제한 토론이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는. 그러면 상대방이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 치던가
반대하든가 이런 것들을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정 국회의 어떤 시간 끌기라든가 기록 세우기에 지금 매몰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거 물론 지금 뭐 민주당 측에서 비판하는 거지만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누가 야당이 되더라도 지금 뭐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폭력 행사를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을 금지하거나 그리고 뭐 단상을 점거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야당이 뭐 100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상임위원장도 다 여당이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언론에 나와서 성명 발표하는 것 그리고 필리버스터 있으면 이거 최대한 끄는 것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야당의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과거에 처음 했을 때보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투표하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투표하면 이것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또 여당이 이 세계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토론해서 한번 협의해보자. 그러면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토론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당으로 갈 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야당이 좀 불쌍하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왜소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동정심으로 가고 아니면 거대 여당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거대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을 다음 선거 때 견제 세력을 만들어주고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있어서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그 반대적으로 이것을 하는 야당이라든가 이런 걸 키워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노릴 수밖에 없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정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왜소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딱 해주는 게 사실 국민의힘의 묘수일 것 같은데 어떤 판단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종원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